지금 인류가 가진 가장 빠른 우주선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을 향해 똑바로 쏘아 올립니다. 도착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7만 년입니다. 7만 년이요.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인류가 글자를 만들어서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한 게 대략 5천 년쯤 전입니다. 피라미드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고구려도, 조선도, 증기기관도, 인터넷도,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그 휴대폰도 전부 그 5천 년 안에 들어 있어요. 인류가 기억하는 모든 이야기가 통째로 5천 년입니다. 7만 년이면 그 5천 년을 14번 반복해야 겨우 채워집니다. 문자가 14번 발명되고 제국이 14번 흥하고 망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역사책이 14권 나란히 쌓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까마득한 시간이 다 흐르고 나서야 우리 우주선은 마침내 도착합니다. 어디예요? 옆집에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옆집 별이에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미리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외계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오늘은 훨씬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넉넉하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은하 어딘가에 수백만 개의 고도 문명이 펄떡펄떡 살아 숨쉬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100만 년쯤 앞서 있고 자원도 넘쳐나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기술을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구에 못 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못 가고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숨어 있어서도 아니고요. 물리법칙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라는 무대 자체의 설계 문제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끝에서 여러분은 조금 이상한 결론 하나에 도착하게 되실 겁니다. 우주가 넓어서 우리가 외로운 게 아니라는 결론이요. 그럼 대체 뭐 때문이냐고요? 그건 이따가 아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 하나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이야 안 되지. 하지만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면 결국 다 되잖아. 저도 압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00년대 초에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뒤에는 사람이 쇳덩어리를 타고 하늘을 날아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반나절 만에 갈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미친 사람 취급했겠지요. 실제로 그 시절에 아주 진지한 학자들이 아주 진지한 논문으로 인간은 절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그것도 라이트 형제가 이미 날아오른 다음에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스르륵 지나가는 걸 보면서 늦잠 자듯 꾸벅꾸벅 조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간 여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상상력이 부족한 겁니다. 100년 전에 하늘을 못 난다고 우기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은 별과 별 사이를 휙휙 건너다니면서 21세기 인간들이 우주선 못 만든다고 징징대던 걸 보고 배꼽을 잡을 겁니다. 이 그림 꽤 그럴듯하지 않나요? 저도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사례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원자를 쪼갤 수 없다고 했고, 소리보다 빨리 날 수 없다고 했고, 달에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우리가 틀린 거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이 생각에는 아주 조용히 깔려있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비행기가 왜 결국 만들어졌을까요? 인간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물리법칙이 애초에 그걸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라이트 형제가 날기 전에도 새는 이미 날고 있었습니다. 잠자리가 날고 있었고 참새가 날고 있었어요.
자연이 이미 우리 눈앞에서 매일매일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공기라는 물질에 날개를 밀어붙이면 양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우주의 규칙 안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 규칙을 뒤늦게 알아채고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기술은 물리법칙 안에서만 영리해질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못 나갑니다. 절대로요. 파인만은 자연을 속일 수는 없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서류를 예쁘게 꾸미고 회의에서 자신 있게 발표해도 물리 법칙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우주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간 여행에는 새가 없습니다. 자연이 시범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38억 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따가 아주 소름 돋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전부예요. 우주선이니 외계인이니 하는 화려한 단어는 잠깐 치워두겠습니다. 그냥 물건 하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필요한 재료는 딱 네 가지뿐입니다. 거리, 속도, 에너지, 그리고 시간. 거리는 자연이 정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도는 우리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선이 박혀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공짜로 나오는 데가 없어요. 시간은 앞에 세 개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 네 가지가 서로 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입니다. 하나를 좋게 만들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나빠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거의 전부는 이 네 개의 톱니바퀴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유명한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950년. 장소는 미국 뉴멕시코의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입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바로 그 동네예요. 그 시절 미국 신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행 접시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접시처럼 생긴 물체가 하늘을 휙 지나갔다더라. 누가 봤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온 나라에 팡팡 터지던 시절이지요. 그날 점심시간 물리학자 몇 명이 구내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엔리코 페르미, 에드워드 텔러, 에밀 코노핀스키, 그리고 허버트 요크. 다들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나눈 대화가 뭐였을까요? 비행 접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외계인이 빛보다 빨리 날아와서 우리를 구경하고 가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거냐, 이런 잡담이요. 그렇게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화제는 이미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참 밥을 먹던 중에 페르미가 갑자기 툭 하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말이야, 다들 어디 있는 거지?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순간 멈칫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뭐가 어디 있어? 그런데 페르미의 머릿속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숫자가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밥을 먹는 내내 혼자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산이 뭐였는지 제가 지금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산수 수준이에요. 대신 결론이 좀 무섭습니다. 우리 은하는 나이가 대략 100억 년쯤 됩니다. 아주 늙었어요. 크기는 끝에서 끝까지 빛이 10만 년을 달려야 하는 정도고요. 그 안에 별이 대략 2천억에서 4천억 개쯤 박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외계 문명이 로켓을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초광속 우주선도 아니에요. 그냥 원자력으로 굴러가는 투박한 로켓입니다. 우리가 종이 위에서는 이미 설계할 수 있는 수준의 물건이요. 이걸로 가까운 별 하나까지 건너가는데 한 몇백 년쯤 걸린다고 해보죠. 거기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한참 뒤에 또 다음 별로 폴짝 건너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별로요. 이걸 아주 게으르게 아주 여유 부리면서 반복합니다. 급할 거 없어요. 몇천 년씩 쉬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은하 전체를 다 채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 보면 대략 1000만 년에서 길어야 1억 년쯤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에게 1000만 년은 그냥 무 한 대나 다름없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은하의 나이가 100억 년입니다. 1억 년은 은하 나이의 100분의 1입니다. 1000만 년이면 1000분의 1이고요. 이 말인즉슨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은하 어딘가에서 심지어 고작 10억 년 전에라도 어떤 문명이 시작됐다면요.
겨우 10억 년이요. 은하 입장에서는 어제 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은하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우리 집 앞마당에도 진작 도착해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페르미가 밥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던진 그 한마디는 그냥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우주 전체를 향한 고발장이에요.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별은 넘쳐납니다. 방법도 원리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사람들은 훗날 이 질문에 페르미 역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역설을 풀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 하나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계속 나올 그림이에요. 모래시계를 떠올려 보세요. 유리로 된 몸통 가운데가 잘록하고 위쪽 칸에 모래가 가득 차 있는 그 물건이요. 누군가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째깍째깍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한 알까지 스르륵 떨어지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조용해져요. 여러분, 우주에 있는 모든 문명은 각자 하나의 모래시계입니다. 어느 별 옆에서 누군가 모래시계를 뒤집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문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불을 발견하고 글자를 만들고 하늘을 보고 전파를 쏘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모래가 째깍째깍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 모래알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그 문명은 끝입니다. 재가 되어 사라지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해집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에 모래시계가 몇 개나 있을까? 몇 개나 뒤집혔을까? 그게 오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아무 모래시계나 두 개를 골랐을 때 그 둘이 동시에 흐르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이따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이 모래시계 그림만 머릿속 한 구석에 쏙 넣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범위는 아주 시시합니다. 그냥 텅 빈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요. 별도 없고 먼지도 거의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게 첫 번째 벽입니다. 사람들은 우주에 있는 것들이 서로 얼마나 끔찍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정말로 실감을 못합니다.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4광년 남짓 떨어져 있어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초에 300번 넘게 왕복하는 속도예요. 그 미친 속도로 4년하고도 3개월을 꼬박 달려야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빠른 물체는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시속 70만 킬로미터쯤 나갑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입이 떡 벌어지는 속도지요. 그런데 그걸로 프록시마까지 가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7만 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거야, 우리 기술이 아직 형편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100만 년 앞선 외계인이라면 훨씬 빠른 걸 가지고 있겠지. 이 질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라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외계인이 기가 막힌 우주선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죠. 얼마나 빠르면 될까요? 아주 통 크게 쏘겠습니다. 빛의 속도의 10분의 1이요. 시속으로 따지면 1억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떤 물건도 이 근처에 얼씬도 못 해봤어요. 그 속도로 프록시마까지 가면 42년입니다. 42년.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이지요. 20살에 출발하면 60이 넘어서 도착합니다. 게다가 이건 옆집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우리 은하 동네에서 별과 별 사이의 평균 거리는 대략 5광년쯤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별은 훨씬 멀리 있어요. 1000광년 떨어진 별에 가고 싶으신가요? 빛의 10분의 1로 날아가도 1만 년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1만 년 전 지구에서 인간은 이제 막 씨를 뿌리는 법을 배우던 참이었습니다. 글자도 없었어요. 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면 그 우주선은 지금 막 도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린 문명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지요. 여기서 모래시계를 떠올려 보세요. 모래가 다 흘러내리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여행이 더 깁니다. 이건 그냥 먼 게 아니에요.
이건 모래시계 하나의 수명보다 긴 겁니다. 아시겠나요? 벌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더 빨리 가면 되잖아. 빛의 절반, 아니 90%까지 올리면 되지. 42년이 4년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강력한 전제요. 속도를 2배로 올리려면 노력도 2배쯤 하면 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 연료의 폭정이라고 부릅니다. 로켓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는지 아시나요? 뒤로 뭔가를 뱉어냅니다.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은 뱉어낼 물질을 반드시 몸에 지니고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잔인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연료도 무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연료를 더 실으면 로켓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그걸 밀어내는데 힘이 더 듭니다. 힘이 더 들면 연료가 더 필요합니다. 연료가 더 필요하면 또 무거워집니다. 또 무거워지면 또 연료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뱅글뱅글 돕니다.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 산책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강변을 따라 쭉 걷는다고 해봅시다. 날씨가 좋으면 정말 기분 좋은 길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좀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낭에 물을 챙깁니다. 500ml 하나면 1시간쯤 걷습니다. 2시간 걸으려면 물 2병이요. 별거 아니죠. 배낭이 조금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걷고 싶어졌습니다. 물 12병을 챙깁니다. 6kg이에요. 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6kg을 등에 지고 걸으면 목이 더 빨리 마릅니다. 땀이 더 나요. 그러니 물이 12병으로는 부족합니다. 15병쯤 필요해요. 그런데 15병을 지면 또 더 무거워져서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럼 사흘을 쉬지 않고 걷고 싶다면요. 물 100병을 지고요. 50kg짜리 배낭을 메고요. 아예 못 걷습니다. 한 발짝도 못 떼요. 배낭을 지는 순간 푹 주저앉습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2배 멀리 가려고 했는데 필요한 물은 2배가 아니었습니다. 몇십 배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지점을 넘어가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등에 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니게 되니까요. 로켓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잔인합니다. 속도를 2배로 올리려면 연료가 2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십 배, 수백 배가 필요합니다. 이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절벽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벽은 기술이 좋아져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엔진 성능 문제가 아닙니다. 연료의 종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언가를 밀려면 뭔가를 뱉어야 하고 뱉을 것도 무게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외계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못 피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물론 연료를 아예 안 싣고 가는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빛을 쏴서 돛을 밀어주는 방식 같은 게 종이 위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출발지에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무엇보다 도착해서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밀어줄 사람이 저 뒤에 있으니까요. 사광년을 날아가서 그대로 별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인사도 못하고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선은 항상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날렵한 물건이요. 그런데 실제로 물리법칙이 허락하는 성간 우주선은 거의 전부가 연료입니다. 연료 덩어리에 사람 몇 명이 겨우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연료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상태로요. 우리 우주는 여행자에게 아주 인색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연료를 잔뜩 실었다고 쳐봅시다. 어떻게든요. 그래서 진짜로 빛의 10분의 1까지 가속하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편하게 날아가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서 두 번째 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은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주는 완벽하게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텅 빈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별과 별 사이 공간에는
각설탕만 한 부피 안에 원자가 한 개쯤 떠돌아다닙니다. 딱 한 개요. 에이, 원자 하나. 그게 뭐 대수냐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우주선이 빛의 10분의 1로 날아가고 있다면요? 그 원자 하나가 총알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고약한 총알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주선 안에 앉아 있는데 우주를 떠돌던 모래알 하나와 쾅 부딪혔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모래알 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폭탄이 터집니다. 모래알 하나가요? 왜냐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에너지가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곱으로 늘어납니다. 속도를 10배 올리면 충돌 에너지는 100배가 됩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이 계산은 아예 폭주해버립니다. 우주에는 이런 부스러기가 널려 있습니다. 미세 운석, 우주먼지, 얼음 조각, 별별 잔해가 다 떠다녀요. 초속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우주선에게 이건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산탄총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러시겠죠. 아, 그럼 방어막을 두껍게 씌우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계산해보죠. 그 속도에서 쏟아지는 충돌을 견디려면 우주선 전체를 물로 1m 두께로 칭칭 감싸거나 아주 단단한 물질을 몇 미터씩 겹겹이 발라야 합니다. 그럼 우주선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게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뱀이 다시 자기 꼬리를 뭅니다. 방어막이 무거워지면 연료가 더 필요합니다. 연료를 더 실으면 또 무거워집니다. 그럼 방어막도 더 커져야 하고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 문제는 풀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잡아먹습니다. 숫자로 한 번만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딱 1kg을 빛의 10분의 1까지 가속하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듭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며칠 동안 쓰는 전력을 통째로 끌어모아 쏟아부어야 겨우 그 1kg이 밀려납니다. 고기 2근 무게요. 이제 거기에 방어막, 생명 유지 장치, 식량, 연료, 승무원, 온갖 짐을 다 더한 우주선 전체 질량을 곱해보세요. 말이 안 나오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반물질은요? 핵융합은요? 좋은 질문입니다. 반물질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입자 가속기로 눈꽃만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별까지 갈 우주선에 채워 넣을 만큼 만들려면요. 지금 인류의 생산 속도로는 우주의 나이만큼 기다려도 어림없습니다. 원리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핵융합은 어떨까요? 인류가 70년 넘게 매달렸는데 아직 발전소 하나 못 돌리고 있습니다. 설령 완벽한 핵융합 원자로를 만든다고 쳐도 그걸 로켓 추진에 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골칫거리입니다. 에너지 밀도를 따져보면 별까지 갈 최소한의 문턱에 겨우 닿을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물리학이 있을 가능성을 저는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아는 것만으로 따지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200년 전에는 아무도 원자력을 몰랐잖아. 미래에 뭘 발견할지 누가 알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물리학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우리가 새로 알아낸 지식들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마법처럼 가능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것들이 진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우리 생각과 달랐을 뿐이지요. 아인슈타인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속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 언젠가 빛보다 빨라지겠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니요, 빛의 속도는 고속도로 제한 속도 같은 게 아닙니다. 시공간이라는 우주의 뼈대에 처음부터 박혀있는 규칙이에요. 빨라질수록 가속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한대요. 그럼 끝입니다. 이 말인즉슨 새로운 물리학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문에 자물쇠가 왜 걸려 있는지 알려줬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20세기 물리학 전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자유가 아니라 정확한 감옥도면이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럼 워프 드라이브는요? 웜홀은 어때요? 아, 이 질문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이 아이디어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워프 드라이브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공간 안에서 낑낑거리며 달려가는 게 아니라 공간 그 자체를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내 앞에 공간은 확 쪼그라뜨리고 내 뒤에 공간은 쭉 늘립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가 알아서 나를 밀어줍니다. 파도를 타고 서핑하듯이 미끄러져 가는 거지요. 진짜 아름다운 아이디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대입해봐도 딱히 틀린 데가 없어요. 수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하지만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걸 작동시키려면 이국적 물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적다는 뜻입니다. 0이 아니라 마이너스요. 이런 게 우주에 있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칠판에 수식으로 적을 수는 있지요. 당연합니다. 종이 위에서는 뭐든 적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나한테 마법의 콩이 있다면 하늘까지 자라는 콩나물을 키울 수 있을 텐데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다는 것과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웜홀도 사정이 똑같아요. 입구가 무너지지 않게 벌려두려면 그 이국적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게다가 아주 웃긴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설령 웜홀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그 반대편 입구를 저 멀리 갖다 놓으려면 누군가는 그걸 들고 직접 사광년을 날아가야 합니다. 지름길을 만들려면 먼저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워프나 웜홀은 아주 발전된 미래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에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수백만 번의 실험으로 검증했고 단 한 번도 어긋난 적 없는 우주의 근본 법칙들이 죄다 틀렸어야 합니다.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건 실험이 아니라 소원이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거리, 연료, 충돌, 에너지, 이 네 개는 사실 사람들이 가끔은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힘들다는 건 다들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게 가장 잔인한 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가장 잔인한 벽은 거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겹침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주는 넓다. 그래서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문제는 공간이다.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전제요. 그 전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거기에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아까 그 모래시계를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입니다. 우리 은하만 해도 100억 년이 넘고요. 이제 그 138억 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긴 복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복도 위에 모래시계가 수십억 개 놓여 있습니다. 별마다 하나씩이요. 그런데 이 모래시계들은 다 같은 시각에 뒤집힌 게 아닙니다. 어떤 건 100억 년 전에 뒤집혔습니다. 어떤 건 50억 년 전에요. 어떤 건 3억 년 전에, 어떤 건 어제 뒤집혔고, 어떤 건 앞으로 20억 년 뒤에나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영원히 안 뒤집힙니다. 각자 제멋대로예요. 아무도 신호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모래시계는 몇 년 동안 흐를까요? 우리 걸로 재봅시다. 인류가 전파라는 걸 쏘기 시작한 게 언제죠? 100년 남짓 됐습니다. 그전까지 지구는 우주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조용한 행성이었어요. 공룡이 1억 6천만 년을 살았는데 전파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시끄러울까요? 모릅니다. 1000년? 1만 년? 10만 년? 아무도 몰라요. 아주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어떤 문명이 평균적으로 1만 년 동안 빛나다가 조용해진다고 해봅시다. 1만 년이요. 인류 문명 전체보다 2배쯤 긴 시간입니다. 아주 넉넉하게 쳐드린 겁니다. 이제 계산해 보시죠. 138억 년짜리 복도 위에서 1만 년짜리 반짝이며 이게 얼마나 작은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강을 따라 걷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반포를 지나 잠실까지, 그것도 계속 걸어서 부산까지, 아니 서울에서 로마까지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긴 길 위에서 여러분이 눈을 딱 한 번 깜빡입니다. 그 눈 깜빡임이 문명 하나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서 누군가 반대편에서 걸어옵니다. 그 사람도 그 긴 길 위에서 딱 한 번 눈을 깜빡입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은 순간에 눈을 깜빡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만남의 문제를 거리의 문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건 겹침의 문제였습니다. 두 문명이 만나려면 조건이 두 개 필요합니다. 첫째, 가까워야 합니다. 둘째, 동시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거리는 아무리 멀어도 사광년, 백광년, 천광년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시간은요? 138억 년입니다. 그 안에서 1만 년짜리 창문 두 개가 겹쳐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문명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찬란한 문명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아름다운 문명이요. 그런데 3억 년 전에요. 3억 년 전에 지구에는 뭐가 있었나요? 양치식물이 있었습니다. 곤충이 기어다니고 있었고요. 우리 조상은 아직 바다에서 기어 나온 지 얼마 안 된 무언가였습니다. 그들이 사광년 너머에서 하늘을 보며 우리를 찾았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늘을 보며 그들을 찾을 때 그들은 이미 재가 됐습니다. 같은 방에 있었어요. 우주적 기준으로는 바로 옆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긋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우주는 넓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우주는 오래돼서 외롭습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는 넓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오래돼서 외롭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못 만나는 건 그들이 저 멀리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미 재가 됐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별들이 지금 저기 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별빛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고 있어요. 우주에는 지금이라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우주는 사진첩입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찍힌 사진들을 한 페이지에 붙여놓은 사진첩이요.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이 다 같이 서 있는 무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무대는 하나인데 배우들이 등장하는 시각이 138억 년에 걸쳐 제멋대로 흩어져 있습니다. 1막에 나온 배우와 5막에 나온 배우는 서로를 볼 수 없습니다. 같은 극장에 있었는데도요. 자,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했죠? 진짜 질문은 모래시계가 몇 개냐가 아니라 아무 모래시계나 두 개를 골랐을 때 그 둘이 동시에 흐르고 있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우주에 모래시계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100만 개가 있어도 10억 개가 있어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138억 년에 걸쳐 제각각 다른 시각에 뒤집혔고 각자 눈 깜빡할 만큼만 흐르다가 뚝 멈추기 때문입니다. 모래시계가 많다는 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슬픈 이야기예요. 그 많은 모래시계들이 다들 혼자 흘렀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잔인한 곱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그 거리 문제 기억나시죠? 여행에 1만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수명도 1만 년입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문명이 이웃별에 우주선을 보내면 그 우주선이 도착하기 전에 보낸 문명이 먼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편지를 붙였는데 우체통에 넣는 순간 발신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답장이 올 주소가 없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성간 여행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우주선이 못 가서가 아닙니다. 우주선을 보낸 사람이 도착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나라도, 그 사람의 언어도, 그 사람의 문명 자체도 도착을 못 봅니다. 우주는 여행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우주는 여행의 의미를 금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직접 갈 필요 없이 그냥 신호만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드릴 대답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정반대일 거거든요. 자, 신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정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수십 년째 하늘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우주는 소름 끼치게 조용하다. 그래서 무섭다. 그렇죠? 이 그림 정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제는 좀 부끄러운 겁니다. 그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들어봤다. 과연 그럴까요? 전파가 어떻게 퍼지는지 아시나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그게 사방으로 둥그렇게 퍼져나갑니다. 풍선이 부풀듯이요. 그런데 풍선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고무가 얇아집니다. 같은 양의 고무가 더 넓은 면적에 발려야 하니까요. 전파도 똑같습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신호의 세기는 절반이 아닙니다. 4분의 1이 됩니다. 거리가 10배면 100분의 1이고요. 이걸 역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지구에서 나가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전파가 우주 저 멀리까지 쭉 뻗어나가서 외계인이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 상상 좋아합니다.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완전히 아니에요. 지구의 방송 전파는 몇 광년만 가도 우주 배경 잡음에 푸스스 파묻힙니다. 흔적도 없이요. 프록시마 센타우리 정도만 가도 이미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주 자체가 웅웅거리는 잡음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신호는 그 잡음보다 훨씬 작아지거든요. 우리 문명은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거의 소리를 안 내고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백광년 떨어진 어느 별에서 어떤 문명이 우리처럼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뉴스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아예 못 들어요. 우리 장비로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들릴 리가 없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들었는지도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그 안에 별이 수천억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전파를 뒤져본 범위는 잘해야 100광년 남짓입니다. 그것도 전체 하늘이 아니라 몇몇 방향만요. 그것도 몇 개 안 되는 주파수만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나요? 태평양에 가서 컵으로 물을 한 컵 떴습니다. 컵 안을 들여다봤어요. 고래가 없네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태평양에 고래는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반드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가 조용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침묵은 증거가 아닙니다. 침묵을 들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귀는 열어봤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귀를 제대로 열어본 적이 없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그럼 외계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훨씬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인만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했지요.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과학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속이기 쉬운 상대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주가 조용한 이유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무도 없거나 다들 시간이 어긋났거나, 둘째, 우리가 아직 안 들어봤거나,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의 관측만으로는 이 둘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신호를 주고받는 문제에도 여전히 아까 그 벽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시간이요. 설령 우리가 어마어마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은하 반대편까지 들을 수 있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5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들었어요. 우리가 답장을 보내면요. 그 답장이 도착하는데 또 5만 년입니다. 왕복 10만 년짜리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래시계는 계속 흐릅니다. 답장이 도착할 때쯤이면 보낸 쪽도 받는 쪽도 이미 없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상상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긴 상상이니까 편하게 따라와 주세요.
지금 이 순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진짜로 문명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38억 년 만에요. 그것도 하필 우리와 같은 시대예요. 그들의 모래시계와 우리의 모래시계가 겹쳤습니다. 우주 역사상 거의 있을 수 없는 행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도 강이 흐릅니다. 그 강가에 산책로가 있고요. 지금 누군가 그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이고 바람이 듭니다. 그 사람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강을 걷고 있습니다. 여의도쯤이라고 해볼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강물이 반짝반짝하고 자전거가 휙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봅니다. 두 사람이 같은 순간에 하늘을 봅니다. 사광년을 사이에 두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손을 들어 크게 외칩니다. 안녕하세요. 그 소리가, 아니 그 신호가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요. 이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4년 3개월 뒤에 도착합니다. 그쪽에서 그걸 듣고 깜짝 놀랍니다. 정말 놀랐겠지요. 그리고 바로 답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답장이 여러분에게 도착하는데 또 4년 3개월입니다. 대화 한 번에 8년 반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지금 40살이라고 해봅시다. 앞으로 40해를 더 산다고 치면요. 그 인생 전체 동안 그 이웃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장은 10개쯤입니다. 10문장이요. 안녕하세요. 그쪽 날씨는 어떤가요? 그쪽에도 강이 있나요? 아, 우리도 있어요. 저는 저녁마다 강가를 걷습니다. 당신도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면 이미 여러분 인생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장 몇 개를 더 주고받으면 여러분은 이제 80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그것도 그쪽에 정말 문명이 있다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이웃과는요. 대화 한 번에 몇십 년입니다. 100광년 떨어진 이웃과는요. 대화 한 번에 200년입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답장을 받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뭘 물어봤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이해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외계인과의 만남을 상상할 때 항상 대화를 상상합니다. 그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말을 걸고 무언가를 배우고 그러다 친구가 되거나 싸우거나 하는 그림이요. 그런데 물리법칙이 허락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조차 이겁니다. 평생의 10문장. 대화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서로에게 던지는 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강을 걷고 있다고 하셨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제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혼자 걷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자전거 탄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서 라면 먹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요. 답이 즉시 옵니다. 영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시겠나요? 방금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한 문장을 주고받는데 8년이 걸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과는 0초입니다. 8년 대 0초. 그리고 우리는 그 0초를 매일 그냥 흘려보냅니다. 스르륵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왜 그들이 안 오는가를 물어왔습니다. 그렇죠? 영상 내내 그 질문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인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잠깐,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파인만의 진짜 무기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질문 속에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를 먼저 뜯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이미 답을 절반쯤 정해놓고 묻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질문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안 오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들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우리는 우주 여행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당연히 밖으로 나간다고요. 배를 만들면 바다를 건너고 비행기를 만들면 하늘을 날고 로켓을 만들면 별로 간다.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 아닌가요?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주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는 이게 전제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 전제는 이겁니다.
지능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퍼져나가려 한다. 그런데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할까요? 역사를 뒤져보면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여기가 좁아서요. 자원이 부족해서요. 저쪽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면 옆 나라보다 먼저 가야 해서요. 전부 결핍입니다. 부족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100만 년쯤 앞선 문명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뭐가 부족할까요? 에너지요? 별 하나에서 쏟아지는 에너지를 조금만 제대로 모아도 그 문명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이 지구에 뿌리는 에너지의 아주 작은 조각만 겨우 주워 쓰고 있어요. 공간이요? 우리 태양계 하나 안에 있는 물질을 다 쓰면 지구 표면적의 수억 배쯤 되는 거주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행성만 수천 개고 달만 수백 개예요. 지식이요? 망원경으로 봅니다. 계산기로 돌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방에 앉아서 138억 년 전의 우주를 봅니다. 굳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성숙한 문명이라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심해 탐사 기술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실제로 몇 번 내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도시를 짓고 있나요? 해구 바닥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수백만 명이 사는 해저 도시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막상 가봐야 별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갈 수 있는데 안 갑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주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난이도와 비용이 수십억 배로 뻥튀기 될 뿐이지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성간 여행을 낭만적으로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정착할 곳이 부족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밖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식당 간판이 유난히 반짝여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배가 부른 문명에게 별은 그냥 멀리 있는 불빛입니다. 예쁘긴 한데 굳이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극단적 평범성 가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을 못 만나는 이유는 무슨 거대한 우주적 재앙이나 문명을 싹 쓸어버리는 필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은 훨씬 더 심심합니다.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라서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를 침묵의 무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 다들 입을 다물었다고요. 그런데 어쩌면 우주는 그냥 다들 각자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다. 우리는 외롭다. 우주가 우리를 가둬놨다. 물리법칙이 우리에게 형벌을 내렸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만약 모든 문명이 서로에게 쉽게 도착할 수 있다면요? 만약 성간 여행이 동네 슈퍼 가는 것만큼 쉽다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은하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 사이를 문명들이 자유롭게 오갑니다. 만나고 섞이고 배우고 흉내내고 그러다 결국 비슷해집니다. 지구 문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은하에 널려 있는 수백만 개 문명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별은 그냥 저 별입니다. 어제 다녀온 곳이니까요. 그런데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각각의 문명을 아주 두꺼운 유리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유리 안에서 모래시계가 혼자 흐릅니다. 그리고 그 모래가 다 흐르는 동안 그 문명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오직 그 문명만의 것입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않았고 누구도 복사하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립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립은 희소성의 증명입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희귀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만약 누구나 도착할 수 있다면 도착이라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은 소중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게 특별히 예뻐서가 아닙니다. 드물어서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쓰는 한국어요. 이 말은 우주에서 오직 이 행성에서만, 그것도 이 행성의 아주 좁은 땅에서만 만들어졌습니다.
138억 년 동안 이 우주 어디에서도 이 소리는 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는 안 날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먹은 라면 한 그릇도, 여러분이 오늘 아침 늦잠 자면서 꾼 그 이상한 꿈도요. 우주 전체에서 딱 여기,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우주에서 유일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물리법칙은 우리를 가둔 게 아닙니다. 물리법칙은 우리를 보호한 겁니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도 덮어쓸 수 없고, 아무도 대체할 수 없게요.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끝내면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실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절반은 이겁니다. 그 거실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요. 여러분이 저녁마다 걷는 그 강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요. 138억 년 동안 이 우주는 모래시계를 수없이 뒤집었습니다. 대부분은 모래가 다 흐를 때까지 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딱 지금, 여러분의 모래시계와 옆 사람의 모래시계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내내 우리는 두 개의 모래시계가 겹칠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를 계산했습니다. 거의 0이라고 했지요. 138억 년 복도 위에서 눈 깜빡임 두 개가 겹칠 확률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겹쳤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고, 같은 별 옆에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을 걸면 0초 만에 대답합니다. 프록시마의 이웃과는 평생 10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는 오늘 저녁에만 1000문장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같이 걷는 그 사람은요. 138억 년 만에 딱 한 번, 딱 여기서만 만날 수 있었던 존재입니다. 우주가 온 힘을 다해 막아놓은 그 만남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냥 일어나 있습니다. 공짜로요. 아무 계산도 없이요. 우리가 서로에게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외계 생명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옆 사람은 원래 남남이었습니다. 우주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원자 뭉치예요. 서로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절대 알 수 없는, 서로에게는 그야말로 미지의 지적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도착을 해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요. 밥 한 끼로요. 저녁에 같이 걷는 걸음으로요. 우주는 문명과 문명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이쪽 편에는요. 아주 좁고 아주 따뜻한 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방 안에서는 도착이 공짜입니다. 우리는 은하 연방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외계인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그게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우리만의 태양계가 통째로 놓여 있습니다. 달이 수백 개고 소행성이 수천 개예요. 집 앞마당만 뒤져도 앞으로 1000년어치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옆에는 서로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 별들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금 우리처럼 하늘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제가 됐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도 아마 우리와 똑같은 결론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고 나면 고개를 내려서 옆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우주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살짝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저 하늘에 대고 무슨 말을 외치시겠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8년을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